이번 영상에서는 엘리멘터라는 인기 있고 배우기 쉬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디자인한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성된 웹사이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웹사이트를 위한 호스팅 설정부터 워드프레스 설치, 그리고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 맞춤형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맞춤 도메인 연결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작하려면 영상 설명란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엘리멘터에 가입해 주세요. 지금 그 링크를 사용하시면 첫 해에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상 그 시점에서 제공되는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호스팅은 우리 웹사이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서버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웹사이트가 24시간 내내 온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엘리멘터의 워드프레스 호스팅 요금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요금제 보기를 클릭해 봅시다. 엘리멘터는 페이지 빌더입니다.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면 코딩 없이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하기 쉬운 드래그 앤 드롭 위젯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멘터의 요금제는 호스팅과 페이지 빌더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둘이 잘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것은 코어 빌더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 라이트 요금제에서 지금 구매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엘리멘터에 가입하고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계정을 만든 후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제 수단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지금 결제를 클릭하세요. AI 스타터 제한이 나올 수 있지만 아래로 스크롤해서 웹사이트 만들기 시작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는 엘리멘터 온보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 과정을 건너뛰고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엘리멘터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이메일 인증이 필요하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호스팅을 마치려면 이 과정이 중요하니 새 탭에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어봅시다. 엘리멘터에서 온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으세요. 그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내 엘리멘터로 이동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의 엘리멘터 대시보드를 새로 고침하면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웹사이트 탭에서 추가로 열린 탭은 닫겠습니다. 이제 엘리멘터를 호스팅 플랜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워드프레스 설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호스팅된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방금 생성한 플랜 아래에 있는 이 구독 사용을 선택하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므로 새 사이트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웹사이트에 맞춤 도메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맞춤 도메인은 웹사이트의 이름일 뿐이며 이미 플랜에 무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쉽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워드프레스 설정을 계속 진행하고 건너뛰고 임시 도메인 사용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엘리멘터에서 사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이트 설정 완료를 클릭해 봅시다. 지금이 제한된 접근 페이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엘리멘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입니다. 새 탭을 열고 엘리멘터에 다시 로그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보이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을 옮기고 오류가 난 탭은 닫겠습니다. 엘리멘터에서 호스팅 중인 웹사이트에 마우스를 올리고 WP 대시보드 열기를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었고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에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우리 웹사이트의 백엔드이며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될 곳입니다.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창을 닫고 이 알림도 닫겠습니다. 화면 옵션 메뉴에서 이 모든 화면 요소의 체크를 해제합시다. 이제 대시보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글 메뉴에서 모든 글로 이동한 후 Hello World 글에 마우스를 올리고 휴지통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휴지통에서 이 글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메뉴의 모든 페이지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홈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더보기 옵션에서 휴지통을 클릭한 후 휴지통으로 가서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했으니 왼쪽 메뉴에서 설정으로 이동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 봅시다. 일반 설정에서는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바를 보면 여기에서도 사이트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 변경해 봅시다.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맞는 내용으로 입력하세요. 저는 대내 간단한 워드프레스 튜토리얼과 엘리멘털과 워드프레스를 배워봅시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메뉴바 위쪽에 사이트 제목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에서는 커맨드 클릭, 윈도우스에서는 컨트롤 클릭을 하면 사이트가 새 탭에서 열리고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 변경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잠시 닫아두겠습니다. 설정으로 돌아가서 여기 토론 탭에서 새 글에 대한 댓글 허용을 비활성화합시다. 이렇게 하면 스팸 댓글을 줄일 수 있으니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하세요. 이제 정리 작업을 마쳤으니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엘리멘털 페이지 빌더를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외모로 가서 테마를 클릭하세요. 테마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템플릿과 같습니다. 테마는 사이트의 색상, 글꼴, 레이아웃, 스타일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제어합니다. 현재 활성화된 테마는 Hello Elemental이지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테마 중 하나인 아스트라로 변경하겠습니다. 새 테마 추가를 클릭한 다음 테마 검색창에 아스트라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설치를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Hello Elemental 테마의 테마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이 테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테마가 설치되었으니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설치할 수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 각 플러그인은 스마트폰 앱처럼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웹사이트 디자인을 더 쉽게 해주는 수백 개의 무료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한 다음 플러그인 검색창에 Starter Templates를 입력하세요. 지금 설치를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먼저 템플릿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빌더로 엘리멘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할게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선택해야 합니다. 템플릿은 우리가 앞서 에스타를 설치할 때 선택했던 테마와는 다릅니다. 테마는 전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모습, 즉 색상, 글꼴, 모든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제어합니다. 반면 템플릿은 홈페이지나 소개 페이지처럼 특정한 한 페이지만의 레이아웃을 제어합니다. 또는 연락처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둘러볼 수 있고 유료 템플릿은 프리미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무료 템플릿도 충분히 많고 템플릿을 사용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페이지를 직접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려면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Planet Earth라는 템플릿을 사용할 건데 배우기에 좋은 템플릿이기 때문입니다. Elementor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며 다양한 업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사이트 로고로 웹사이트를 맞춤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고 원한다면 글꼴 조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색상 팔레트를 실험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본값을 그대로 두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기능 선택 단계에서는 이 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메모리 부족 경고가 나타난다면 여기서도 건너뛰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서는 실제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사이트 설정을 덮어쓰고 새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확인란을 체크한 후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 과정은 1, 2분 정도 소요되지만 완료되면 여기에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홈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볼 수 있고 메뉴바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소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이 페이지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바에서 우리 웹사이트 이름으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새 탭에서 대시보드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Elementor, 시작 템플릿, 그리고 이메일 인박스를 닫겠습니다. 이제 방금 열었던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왼쪽 메뉴의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페이지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가 구축되었고 테마, 플러그인, 템플릿도 모두 준비되었으니 엘리멘터 페이지 빌더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빌더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기에서 편집하고 싶은 페이지의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커맨드 클릭해서 홈페이지를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지만 일단 이 창은 닫고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내에서 다시 사이트 방문 링크로 가서 이것을 커맨드 클릭해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열리면 WP 관리자 바에서 바로 엘리멘트로 편집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었던 서비스 페이지는 닫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웹사이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우리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패널을 닫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플로팅 구조 패널은 페이지에서 컨테이너와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홈페이지에는 4개의 주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구조 패널에서 이 컨테이너들을 클릭하면 클릭한 컨테이너가 화면 중앙에 표시되고 마젠타색 윤곽선으로 강조됩니다. 이 메인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여기 회색 윤곽선으로 표시된 또 다른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안에는 4개의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 2개의 헤딩, 그리고 버튼 하나입니다. 가끔은 구조 패널을 닫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다시 열고 싶다면 커맨드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구조 패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패널을 닫은 상태에서 어떤 요소든 우클릭한 다음 구조를 선택하면 구조 패널이 다시 나타납니다. 컨테이너를 이동하려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젠타색 윤곽선이 표시됩니다. 컨테이너 핸들을 잡아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동을 취소하고 싶다면 커맨드 Z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구조 패널을 닫겠습니다.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면 기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세요. 여기서 플러스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이번에는 플렉스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와 그라이드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칼럼 구조를 선택하고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요소 추가를 클릭하면 다시 위젯 목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새 제목을 간단히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텍스트 에디터 위젯으로 새 단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젠타색 막대는 어디에 요소가 놓일지 보여주고 버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를 이리저리 드래그할 때마다 위젯이 어디에 배치될지 알려주는 마젠타색 막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드래그해서 옮기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소를 삭제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구조 패널을 다시 열면 여기서도 해당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패널에서 이 컨테이너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 컨테이너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X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컨테이너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경한 내용을 되돌리고 싶다면 엘리멘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작업 내역을 저장해 줍니다. 이력에 접근하려면 왼쪽 상단의 엘리멘터 로고를 클릭한 다음 이력을 선택하세요. 컨테이너 제거 작업을 클릭하면 컨테이너 삭제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최신 작업을 선택하면 가장 최근 버전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미리 보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핸들로 엘리멘터 패널을 접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보기 탭을 닫고 엘리멘터 패널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페이지 보기를 선택하면 실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며 현재는 임시 도메인에 있습니다.
이 창을 닫고 계속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봅시다. 이제 컨테이너와 요소에 대해 이해했으니 웹사이트에서 자주 사용될 텍스트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Earth로 되어 있는 제목,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헤딩 편집 옵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 안에는 콘텐츠, 스타일, 고급 3가지 탭이 있습니다. 콘텐츠 탭에서 제목을 Earth에서 WordPres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를 직접 클릭해서 바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원한다면 링크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서 HTML 태그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 탭에서는 제목의 시각적 모양을 제어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정렬, 그리고 다시 가운데 정렬로 맞출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편집 메뉴를 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글꼴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 두께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미볼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목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을 일반, 이탈릭, 오블리크 중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 스타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장식 옵션도 있습니다. 곧 줄 간격, 글자 간격, 단어 간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타이포그래피 섹션을 닫으면 스타일 탭에서 텍스트 스트로크, 텍스트 그림자, 블렌드 모드와 같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설정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색상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 색상 선택기를 클릭하면 헥스 코드 색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어떤 색상이든 선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창을 닫고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테마에 포함된 모든 색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웹사이트의 다른 요소들과 잘 어울리도록 요소들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테마의 대체 브랜드 색상으로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호버 상태에서는 이 제목이 링크인 것처럼 색상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bout US 제목 아래에 있는 이 텍스트 에디터 요소로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스타일 탭으로 돌아가서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살펴보며 간격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줄 간격, 글자 간격, 단어 간격이 텍스트의 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텍스트 에디터 스타일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고급 탭에서는 간격과 정렬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요소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텍스트도 일반 텍스트 요소처럼 편집할 수 있지만 버튼 자체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스크롤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삭제할 수 있고 엘리먼트 패널에서 새 버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탭에서는 타입을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텍스트는 이전에 다른 텍스트 요소에서 했던 것처럼 변경해서 워드프레스 받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버튼은 방문자들이 우리 웹사이트의 페이지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항목에서 이 버튼이 방문자들을 연락처 페이지로 이동시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택트라고 입력하고 기존 내용을 지우면 우리 연락처 페이지가 나타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URL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텍스트 옆에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Font Awesome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nt Awesome 브랜드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WordPress를 검색하면 실제로 몇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돌아와서 아이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텍스트와의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마음에 드네요. 이제 스타일 탭에서 버튼의 외관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열면 새로운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키울 수도 있는데 25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텍스트를 굵게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자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해서 타이포그래피 창을 닫으면 여기 버튼 텍스트 색상이 흰색인 게 마음에 들지만 실제 버튼의 색상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헥스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테마에서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조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박스 섀도우에서는 버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좀 더 미묘하게 하고 싶다면 그림자의 확산 정도를 조절해서 버튼의 가장자리를 살짝 넘는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블러 흐림 정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항목에서는 그림자의 불투명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선택기와 박스 섀도우 옵션을 닫겠습니다. 테두리 반경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옵션입니다. 이 값을 극단적으로 높이면 여기서 꽤 둥근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미묘한 효과를 위해 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여기 있는 버튼으로 서로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패딩 항목에서는 더 많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버튼의 형태에 대해 말이죠. 이 값들의 연결을 해제하려면 체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아래는 15픽셀, 좌우는 25픽셀 정도로 설정하면 예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허버를 선택하면 버튼이 마우스 오버 상태일 때의 모습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 섀도우를 활성화해 봅시다. 기억하신다면 방금 전에 일반 상태의 그림자를 밝게 했었죠. 그래서 허버 상태의 박스 섀도우 기본값은 버튼이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더 어두워지죠? 한번 해봅시다. 버튼의 호버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액센트 색상을 선택한 다음 이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액센트 색상도 더 어두워집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이 전환 지속 시간을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버 애니메이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아요. 이제 또 다른 일반적인 요소인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배경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이미지들은 이미지 요소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 요소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익숙한 세 가지 설정 탭이 나타납니다. 콘텐츠 탭에서 이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 선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템플릿에 포함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미 우리 사이트에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이미지 검색을 클릭,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또는 업로드로 돌아가서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해서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클릭해서 사이트에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 컨테이너의 다른 플레이스 홀더 이미지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사이트에서요? 새로 업로드한 이미지 중 하나를 클릭하면 위쪽의 스타일 탭으로 이동해서 이미지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비와 높이 조절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로 설정해 볼게요. 둥근 테두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버튼에서 했던 것처럼 은은한 박스 그림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거나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일관되게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이미지에도 똑같은 변경을 적용하는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배경도 어떻게 보일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맨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해서 이 컨테이너를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스타일 탭에서 배경 유형이 클래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색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클릭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해 이미지를 변경해 봅시다. 여기서 다시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그리고 변경이 완료되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설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치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소들과 이미지 속 배경산 사이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걸 시각화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제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 이 컨테이너보다 더 세로로 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상단 중앙으로 바꾸면 이 요소들 주변에 원하던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생깁니다. 저는 첨부 방식을 스크롤로 설정하는 걸 선호합니다. 웹페이지를 스크롤해보면
이미지가 앞에 있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픽스트로 바꾸면 이미지는 우리가 스크롤할 때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마치 움직이는 창처럼 작동해서 뒤에 고정된 이미지를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 가장 좋지만 만약 컨테이너로 설정한다면 가끔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종횡비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첨부 방식을 다시 스크롤로 변경하고 표시 크기는 커버로 유지하겠습니다. 배경 오버레이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설정인데 저는 이 기능을 배경 이미지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선택하고 슬라이더를 이용해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어떤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의 경우 흰색을 사용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대비를 높일 수 있어서 제 눈에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제목이나 버튼 같은 요소들이 더 잘 돋보입니다. 배경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미지를 지원하는 클래식 외에도 다른 배경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하고 각 색상의 위치 슬라이더와 각도 슬라이더를 사용해 원하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1이 색상 2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색상 1과 색상 2의 위치, 그리고 각도를 함께 조절해서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을 사용해서 비디오 배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산이 나오는 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여기에 붙여놓겠습니다. 미리 찾아본 타임스탬프와 초 단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링크를 붙여넣으면 선택한 영상의 해당 구간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요. 비디오 배경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만약 영상을 불러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배경 대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흰색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50에 가깝게 조정하면 제목과 버튼의 글자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 스크롤하면 배경 유형을 슬라이드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이미지를 선택해서 갤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있는 몇 장을 선택해서 새 갤러리를 만들고 삽입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 이 경고창은 닫겠지만 이 슬라이드들을 무한 반복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서 지속 시간을 줄여서 이미지가 더 빨리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전환 효과와 지속 시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클래식 배경 타입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 요소, 유형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상단 바에 있는 페이지 드롭다운으로 이동해서 About 페이지를 선택해 봅시다. 프롬프트가 뜨면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여백 마킹과 패딩은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입니다. About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컨테이너에 도달할 때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핸들을 클릭한 다음 고급, Advanced 탭을 열어봅시다. 여기에서 여백과 패딩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간격을 조절한다면 마진과 패딩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각 콘텐츠 요소에 테두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패딩은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 즉 내부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테두리 바깥쪽, 즉 테두리 주변의 간격입니다. 우리 예시를 보면 이미 위쪽과 아래쪽에 약간의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쪽 패딩을 0으로 설정한 다음 방향키를 눌러 값을 늘려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진으로 비슷한 작업을 해보고 이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미지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값을 다시 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 값들의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아니라 위쪽 마진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종종 패딩을 추가하거나 마진을 추가하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패딩 값을 연결 해제하겠습니다. 위쪽 마진을 늘리거나
위쪽 패딩을 늘려도 버튼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스페이서 위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요소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서를 찾아서 버튼 위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선택하면 이 슬라이더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건 지금은 제거하겠습니다.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페이지 맨 위로 가서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이 최소 높이 슬라이더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600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이 섹션의 위아래 공간을 쉽게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지금은 600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요소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컨테이너 내부에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있던 3단 레이아웃을 여기 About 페이지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레이아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기 위해 이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페이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우리가 다시 만들고자 하는 이 3단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다시 About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1단 컨테이너 아래 그리고 2단 레이아웃 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렉스박스와 그리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더 복잡합니다. 그리드는 2차원 레이아웃을 지원해서 제품 목록, 갤러리, 복잡한 디자인에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플렉스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는 간단한 행 또는 열 레이아웃에 가장 적합하며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도 보기 좋게 표시됩니다. 가장 첫 번째의 간단한 구조를 선택하면 첫 번째 컨테이너가 생성됩니다. 이 컨테이너의 레이아웃 탭에서 콘텐츠 너비가 전체 너비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요소 추가를 클릭하고 컨테이너를 드래그해서 이 원래 컨테이너 안에 넣어 또 다른 컨테이너를 추가해 봅시다. 이것이 3개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므로 크기를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컨텐츠 너비가 전체 너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너비 값을 33.33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가 준비되었으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제를 선택하세요. 또는 맥에서는 Command 플러스 D, 윈도우에서는 Ctrl 플러스 D를 사용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컨테이너들이 세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컬럼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려면 메인 컨테이너의 핸들을 클릭한 다음 여기서 방향을 가로행로 바꿔줍니다. 콘텐츠 정렬을 가운데로 맞추면 모든 요소가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3개의 컬럼이 준비되었으니 계속해서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요소 추가를 클릭한 후 이미지를 첫 번째 컬럼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 아래에 제목을 추가하고 그 아래에 텍스트 에디터를 넣겠습니다. 보통은 이 3가지 요소에 사이트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를 복제하려고 하니 동일한 콘텐츠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홈페이지의 콘텐츠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이 제목 스타일이 저 제목 스타일과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제목의 설정을 여는 것입니다. 스타일,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해서 이 제목을 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제목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사를 하고 새 제목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스타일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2개의 다른 칼럼에도 컨테이너의 동일한 구조를 채우고 싶다면 처음부터 요소들을 빈 컨테이너에 드래그 앤 드롭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복제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이 2개의 빈 컨테이너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삭제해 봅시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제하거나 커맨드 T를 눌러 한 번 더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복제해서 컨테이너 간의 일관성을 만든 후에는 콘텐츠를 채우는 작업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컨테이너 안에 패딩을 추가해서 위쪽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한 다음 고급 탭에서 패딩 값을 연결 해제하고
위쪽에 50픽셀을 입력해 봅시다. 이러한 콘텐츠 레이아웃과 간격을 이해하면 처음부터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만 블록과 템플릿을 사용하면 디자인 작업이 훨씬 쉬워져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방금 만든 컨테이너 위에서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대신 스타터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서는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고 싶지는 않고 대신 블록이라고 불리는 일부만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한 후 블록을 가져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 봅시다. 하지만 이번에는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중인 템플릿을 볼 수 있지만 허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과 홈을 클릭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면서 필요 없는 컨테이너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페이지 템플릿에서 이 고객 추천사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블록으로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페이지로 가져온 것이지만 실제로 페이지의 대부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기본 글꼴과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요소 수준의 색상과 글꼴뿐만 아니라 전체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색상과 글꼴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은 워드프레스 전체 수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안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바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글로벌 설정을 살펴보고 타이포그래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프리셋이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리셋을 선택해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지만 저는 다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본 글꼴 내에서 본문 글꼴과 제목 글꼴 모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글꼴, 내의 모든 제목 유형 글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색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뉴를 한 단계 뒤로 가서 색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역 팔레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또는 다크 테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팔레트를 순환해 보면 적어도 우리 웹사이트의 이 영역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값을 유지하겠지만 이 개별 색상들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 색상들 아래에는 사이트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흰색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위로 다시 스크롤해서 한 번 더 뒤로 가면 버튼에 대해서도 비슷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든 버튼에 대한 변경을 한 번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정 스타일을 모든 개별 요소마다 반복해서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에 만족하면 게시를 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닫고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사이트를 맞춤 설정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을 다뤘지만 웹사이트를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웹사이트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 웹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멘토로 편집을 클릭한 다음 상단에서 태블릿을 클릭해 봅시다. 홈페이지를 스크롤해 보면 태블릿에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완전히 나쁘진 않지만 특히 상단 부분에서 요소들이 다소 비좁아 보입니다. 제목을 클릭한 다음 스타일을 클릭하고 타이포그래피를 편집해 봅시다. 모바일 아이콘이 표시된 설정은 우리가 변경하는 내용이 모바일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제목의 폰트 크기를 40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제목의 폰트는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바에서 데스크톱을 클릭하고 제목의 타이포그래피를 확인해 보면 여전히 90 크기로 우리가 설정해둔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돌아가서 이 버튼을 클릭한 뒤 고급에서 이 설정이 모바일에만 적용된다는 걸 알고 패딩을 늘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유형에 따라 전체 섹션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bout US's 컨테이너로 내려가서 컨테이너 핸들을 선택한 다음 고급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여기서 반응형 드롭다운을 찾으세요. 여기서 모바일 세로 모드에서 숨기기를 토글하면 이 섹션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에서는 이 섹션이 보이지 않지만 데스크톱으로 돌아오면 그 About US 섹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바일 뷰에서 사이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필요한 조정을 하는데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서 이 엘리멘터 메뉴바에서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설정을 위해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새 페이지의 제목을 프로젝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목이 현재 초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를 공개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스타터 템플릿을 사용해서 페이지나 블록 템플릿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서 이미 만들어둔 컨테이너를 복사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사항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복사하고 싶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페이지로 가서 상단 부분만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멘터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컨테이너 핸들을 클릭해서 이 컨테이너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를 하면 같은 섹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projects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해보면 이 상단 헤더가 다른 페이지들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세요. 이 창은 닫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Astra 설정으로 이동한 후 아래로 스크롤해서 고급 설정으로 갑니다. 투명 헤더 항목에서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 창을 닫고 저장을 누르세요. 그런 다음 이 페이지를 보면 헤더가 이제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새로 만든 프로젝트 페이지가 아직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하려면 다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워드프레스 로고를 클릭합시다. 그 다음 외모로 가서 메뉴를 선택하세요. 가장 최근 페이지 목록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 메뉴에 추가를 누르세요. 이 항목을 위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들여쓰기를 해서 하위 메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밖으로 빼두고 원하는 대로 정리되면 메뉴 저장을 클릭하세요. 해당 페이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려면 WP 관리자 바 위에 있는 링크를 커맨드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열어봅시다. 새 탭으로 이동하면 프로젝트 페이지가 이제 서비스 페이지 옆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래로 스크롤 해봅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탭 형식의 하위 메뉴로 옮겨봅시다. 다시 저장하고 탭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서비스 아래 드롭다운 메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이러한 링크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다시 워드프레스로 돌아가서 이 드롭다운 중 하나를 열고 열리면 해당 항목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이 항목을 메뉴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다시 이곳으로 옮기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이 메뉴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았으니 로고나 메뉴 색상처럼 헤더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웹사이트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헤더 빌더를 클릭합니다. 로고를 변경하려면 여기 또는 여기에서 사이트 제목 및 로고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로고 변경을 클릭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제 로고가 권장 자르기 영역에 잘 맞으니 이미지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리 보기에서 로고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마도 레티나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높은 해상도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기기에서 이 한 가지 로고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스위치를 켜면 이제 제 로고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더로 로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적당해 보이네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이트 아이콘, 즉 팝이콘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걸 클릭한 다음 사이트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일을 하나 더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용도로는 로고가 작은 크기에서도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위해 별도의 파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자르기 단계를 건너뛰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탭에서 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미리 보기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헤더 빌더를 선택하면 사이트 로고나 기본 메뉴 같은 요소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행을 위아래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 메뉴 색상을 변경하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주세요. 그리고 투명 헤더를 클릭한 다음 디자인 탭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메뉴 색상, 메뉴 컬러, 아래로 스크롤하면 텍스트 링크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태와 마우스 오버 활성 상태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검정색이 마음에 들지만 이 색상을 제 로고 톤과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그 헥스 코드를 복사해 두었으니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된 메뉴 항목이 제 로고 색상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세요.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방금 헤더를 편집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웹사이트 푸터도 여기 맨 아래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X를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즈로 돌아가고 아래로 내려가서 푸터 빌더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푸터의 초점이 맞춰지고 여기서도 비슷한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 부분을 열어서 연도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22 대신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왼쪽 대괄호를 입력하고 current underscore year를 입력한 다음 오른쪽 대괄호로 닫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현재 연도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변수입니다. 이제 연도도 수정했으니 헤더와 맞추기 위해 로고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펜 아이콘을 클릭하고 알겠습니다를 누른 다음 로고에서 교체를 클릭하고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엽니다. 전에 했던 것처럼 내 로고를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푸터 메뉴 옵션에 다시 접근하려면 뒤로 가기를 클릭하고 여기서 푸터 메뉴를 클릭하거나 바로 여기서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을 현재처럼 인라인으로 표시하거나 스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인라인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저를 닫으면 됩니다. 웹사이트에 만족하면 라이트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서 웹사이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로고를 클릭해서 다시 워드프레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그인으로 가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고 라이트스피드 캐시를 검색합니다. LITE라고 입력한 후 이 플러그인을 찾아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목록에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이트 작업을 할 때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웹사이트 성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엘리멘토러에 가입할 때 받은 무료 맞춤 도메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엘리멘토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탭으로 올라가서 다른 모든 창을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 어디에서든 호스팅 탭으로 이동해서 호스팅을 클릭하고 웹사이트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웹사이트 개요에서 아직 도메인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이트 시작하기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고 도메인 탭으로 이동하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임시 도메인이 표시되며 무료 도메인을 아직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받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상적으로는요.
기업 도메인을 원하시나요? 도메인입니다. 웹사이트 이름이 비교적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도메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danceamplitude.com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엘레멘털의 파트너인 하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한 웹사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엘레멘털 플랜에 가입하면 첫 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추가가 완료되면 이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제 .com 도메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료 도메인 도메인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냥 확인을 클릭하세요. 장바구니에는 추가 옵션이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안전 결제를 클릭하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블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서비스 약관을 읽고 동의하세요. 그런 다음 계속을 클릭하세요. 2단계에서는 등록 정보를 입력하세요. 3단계에서는 오늘 결제 금액이 0원이더라도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문 후에는 제.com 도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도메인을 엘레멘털에 연결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웹사이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자동 갱신을 끌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능을 꺼두겠습니다. 또한 하버로부터 인증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고 제목이 Verification Required로 시작하는 하버의 이메일을 찾아봅시다. 이메일을 열면 여기에서 인증 링크를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연락처 정보를 인증하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정보 인증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탭을 닫아도 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도 닫아봅시다. 허블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이 연결되었으니 엘레멘털로 돌아가서 마무리해봅시다. 엘레멘털로 돌아오면 새 커스텀 도메인이 연결된 것을 인식합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도메인을 복사해서 새 탭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런 종류의 페이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닫고 알겠어요 라고 누르세요. 그리고 이 레코드들이 업데이트 되는 동안 언제든지 이 도메인 탭으로 돌아와서 DNS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레코드가 아직 업데이트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커스텀 도메인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레코드 업데이트가 끝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완료된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시 도메인으로 언제든지 이동해서 이 주소를 복사한 뒤 현재 웹사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은 닫고 레코드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버에서 DNS 레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DNS 상태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도움말 가이드 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버에 로그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새 탭에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계정으로 이동한 다음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도메인들을 볼 수 있고 저는 .com 도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도메인입니다. 그런 다음 이 페이지에서 DNS 탭을 선택하세요. 이제 엘레멘털 가이드로 돌아가서 다음을 클릭해 다음 단계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는 CNAME과 A-타입 레코드를 모두 추가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허브로 다시 돌아가면 이 두 레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가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에서 추가된 다른 두 레코드를 X를 클릭해서 삭제하고 삭제를 확인해 줍니다. 이제 엘레멘털 가이드로 돌아가서 완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DNS 상태는 아직 업데이트 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넣으면 임시 도메인이 내 커스텀 도메인으로 리디렉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고 몇 분 이내에 말이죠. 엘레멘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